네, 150년간 영국의 속령이던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됩니다. 이때 중국은 이후 50년간 홍콩의 체제 유지와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일국양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세계를 잇는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했던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간섭이 심해지면서 홍콩을 중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겼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홍콩은 중국과 차별화되는 독립적인 제도들로 각광받았습니다. 홍콩의 낮은 세금, 투명한 법률 시스템, 독립적인 사법부, 달러 고정 통화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간섭이 노골화되면서 홍콩을 홍콩이게 만들었던 이 같은 특징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돼 홍콩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재와 자본의 산실이었던 홍콩에서 돈과 사람이 떠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홍콩에 진출했던 주요 은행과 기업들이 하나둘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총 인가은행 수는 2019년 164개에서 지난해 155개로 줄었습니다. 홍콩의 지역 본사를 둔 기업 수는 2019년 1541개에서 지난해 1411개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의 총 직원 수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홍콩 주요 오피스의 중국인 임차인 비율은 2019년 20%에서 지난해 38%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10년 안에 홍콩 주요 오피스의 중국 본토 임차인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홍콩 사업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인재들도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입된 고임금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해외 유입 인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상반기 해외 인재 고용 승인 건수는 총 1만 1,432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42%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홍콩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증시도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CSI 300 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11.4% 내렸습니다. 올해도 벌써 4% 이상 하락세입니다. 홍콩 증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 모두 지난해 약 14% 하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하락세는 무려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H지수의 하락은 최근 국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ELS의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와 연계해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만기가 됐을 때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준치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납긴 구간이 20에서 50%로 설정돼 있어서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없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들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인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홍콩 H지수가 고점을 찍은 2021년 판매된 ELS 상품들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2,000선을 넘어선 뒤 하락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H지수는 5,00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상반기에만 원금 손실 규모가 5조 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ELS가 원금 손실 걱정이 없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권유돼 판매된 경우가 많아서 불안전 판매 논란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홍콩 ELS 사태는 홍콩의 위기, 나아가 중국의 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사회 정치적 탄압이 증가하면서 중국과 차별화돼 홍콩을 특징짓던 상징들이 점차 퇴색되고 있고 이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홍콩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증시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홍콩에 이상기온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우산 시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둘러싼 홍콩 시민들과 중국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원래 홍콩은 홍콩의 행정수반을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로 뽑는 구조였습니다. 총 38개 섹터에서 직능 대표를 선출하고 이렇게 모인 직능 대표들이 선거인단 1200명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직능 대표들이 모두 친중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를 중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진정한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원했던 홍콩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국양제와 홍콩의 자치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시행을 약속했던 홍콩 직선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2014년 8월 31일 발표된 새로운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통해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관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존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는 두세 명의 특정 후보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친중파 한 명을 선거인단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인단이 두세 명의 친중파를 내세우면 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한 것이죠. 홍콩 시민들은 좌절합니다. 이에 기만당한 홍콩 시민들은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펼칩니다. 2014년 9월 28일 벌어진 이 시위를 흔히 우산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이 점점 심해지고 시위대 동력이 바닥나면서 그해 12월 15일 시위는 막을 내립니다. 행정장관 개정안도 그대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 시위로 중국의 일국양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이슈화된 것은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의 경험과 열기는 2019년 또 한 번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이 계기가 됩니다. 이 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 다른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해당 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019년 3월 31일부터 시작돼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둔 6월부터 참여 인원이 대폭 늘며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 9일에는 시위대 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홍콩 정부는 그해 9월 4일 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종의 민주화 시위로 확대된 것이죠. 이 홍콩 민주화 시위는 송환법을 계기로 시진핑 정부의 홍콩 민주화 말살 정책에 홍콩 시민들이 반기를 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후 상황은 점점 홍콩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두 번의 홍콩 시위로 식겁을 한 중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홍콩 보안법을 시행합니다. 홍콩 내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즉 반중 시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 같은 홍콩 보안법 시행은 사실상 중국이 2047년까지 홍콩에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콩을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하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보안법을 통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대규모 시위를 불법화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매체를 강제 폐쇄하고 반중 활동가를 감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비즈니스 업계에 준 충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홍콩의 독립성과 자율성, 편리한 제도 등을 이유로 아시아 지역의 허브로 홍콩을 활용하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홍콩을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2022년 홍콩 행정장관에 오른 존 리는 전직 경찰관으로 안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의 행정장관 선출은 국가 안보가 비즈니스나 경제보다 더 우선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출신 영국 시민권자인 지민 라이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패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주이자 홍콩 넥스트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1995년 홍콩에서 독립언론 빙가일보를 창간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간주되는 그는 2014년 우산 시위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시위 참여와 사기죄로 그는 이미 각각 1년 8개월과 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경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홍콩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억만장자가 보안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운영했던 빙가일보는 2021년 6월 24일 마지막 호를 발행하고 폐간됐습니다. 중국은 홍콩을 대체할 시장으로 선전과 하이난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난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하이난성 전체를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의 육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하이난성은 2020년 6월 3단계 건설 방안을 발표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유무역항 체계를 수립하고 2035년까지 운영 수준을 성숙시켜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은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3가지 세제 혜택과 5가지 무역 편의를 제공하며 해외 자본과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무관세 저세율, 세제 간소화가 제공됩니다. 섬 전체를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고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무역, 투자, 영내외 자본이동, 인적 교류의 자유와 물류 등 5가지 분야에서 편의도 제공됩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홍콩을 점차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하이난을 제2의 홍콩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관광의 이점을 살리면서 점차 하이난을 첨단 산업과 금융 중심지로 키워나갈 것이란 것이죠. 또 하이난은 보아오 포럼으로 유명한 보아오 지역을 의류관광 특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건강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홍콩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하이난을 중국이 키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미중 대리전으로 치러졌던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민진당이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만이 8년마다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 교체를 해왔는데 이번에 최초로 민진당이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반중 정서가 결집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진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친중 국민당에 정권을 줄 수 없다는 대만인들의 정치적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죠. 이는 홍콩이 반면 교사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홍콩처럼 민주적 질서가 짓밟히고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대만인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홍콩의 변화와 쇠퇴는 시진핑 주석 체제의 조급성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콩이나 대만에 전략적 자율성을 주면서 사실상 중국의 일부로 활용했던 과거 중국의 영리함이 점점 사라지고 강압적 통제를 실행에 옮기면서 오히려 홍콩과 대만의 장점을 중국이 흡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의 위기는 곧 중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주윤발과 유덕화가 활약하면서 과거 전 세계에서 명의를 떨치던 홍콩 영화가 지금은 세계의 무대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홍콩 경제와 금융도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전의 계기를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뾰족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